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허재현 TV가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여러분께 박수 쳐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재현 TV는 공익 시사 채널로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어떤 나쁜 뉴스들 바로잡고 정확하고 올바른 시사 이슈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익 채널로 키우고 있는데, 2만 명의 공익 시청자분들이 생겼네요. 이건 우리 사회가 함께 공익이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박수 쳐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자, 딱딱한 시사 이슈 원두를 부드럽고 향긋한 커피로 내려드리는 방송이죠. 허재현 기자가 시사 바리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시사 바리스타,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지난 19일 날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 그 4차 공판 준비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검찰이 마치 굉장히 그 판사에게 혼돈하고 지금 완패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만 그렇게 순진하게 분석할 재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19일 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여론전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판사를 농락하고 가지고 놀았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분석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이 한겨레 전 법조기자 출신으로서 좀 예리하게 이 부분을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를 늘 응원해 주시고 있죠? 김용민 평론가님, 시사 평론가님 모시고 잠시 좀 있다가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홍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난 19일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굉장히 뜻밖의 모습을 보였어요. 아예 들이받았죠, 판사한테.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아주 들이받았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의 이날 공판이 검찰과 검사들과 판사가 완전히 그냥 서로 그냥 격돌한 것, 이것을 그냥 지상중계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이게 검찰이 판사랑 싸웠네, 판사한테 굉장히 막 혼돈하고 그랬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검찰이 저럴까, 이거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앞으로 이거 무죄 나오겠네, 또는 공소 기각되겠네, 이런 예측들을 하고 계셔서 좀 보면서 좀 통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상 여론전에서는 말이죠, 검찰이 이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 19일 재판을 보도하면서 검찰의 발언이 완전 지상 중계가 됐어요. 특히 이 발언이 뭐냐?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예. 송인건 부장판사에게 한 검사가 이렇게 들이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 중계가 이 재판이 중계가 되면서 이 판사가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그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돼 버렸어요. 예.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이 발언이 모든 언론에 다 실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 보도가 검찰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에서 적어도 검찰과 재판부가 대등한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국면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검찰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날 19일 재판에 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도들이 지금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의 그 사문서 위조 그 공소한 거, 공소 제기한 거, 이거 사실상 공소권 남용 이거 판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이게 공소권 남용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뭔가 재판부와 검찰이 굉장히 기싸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검찰이 대망신을 당한 거였어요. 판사한테 엄청나게 혼난 겁니다. 사실상. 에? 니네 이런 식으로 수사 엉터리로 해가지고 공소 제기할래? 이러니까 이거 공소장 변경 못 해주겠어. 이거 완전히 이거 이렇게 어떻게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어? 이 검찰이 완패 당해가지고 판사한테 혼난 겁니다. 망신당한 거였는데 그런데 19일 재판에서 검찰이 이거를 대놓고 들이받으면서 이 법원의 판사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하는데 성공해버렸어요.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이 발언이 완전히 다 중계가 돼버리면서 그러니까 언론들이 일단 이게 법원에서 검찰이 판사를 들이받는 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일단 싸움질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만을 가지고 그냥 중계해버렸어요.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공소권 남용을 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려서 그냥 싸움판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효과가 벌어지겠습니까? 판사가요. 이거 공소권 남용해가지고 이거 그 공소 제기한 거면 결국 나중에 이거 공소기각 판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정경심 교수가요. 아니면 아예 공소기각 판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소권 남용된 거면. 예?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되면 완전 더 대망신인 거죠, 검찰이. 예. 그 공소 자체가 완전 잘못됐다. 예? 이게 공소기각이거든요. 근데 무죄라는 거는 그래 공소 제기는 할 만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심리해 보니까 이거를 유죄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 무죄야.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망신 당하는 게 공소기각 판결이고 이 정경심 교수 이 사문서 위조 이 공소 제기는 워낙 엉터리였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도 가능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19일 재판 이후로 이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돼버린 거죠. 왜냐면 검찰이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이러면서 판사를 흠집 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공소기각을 판결하면 더 난리치고 이 법원이 중립성을 잃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날 텐데 이 송인건 부장판사가 공소기각까지 판결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이 돼버린 겁니다. 역시 검찰은 영리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영악합니다. 지금 지난 그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 이 변경 허가도 못 받고 판사한테 사실상 혼나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다음 재판은 보나마나 해버리게 된 거거든요. 이건 그냥 이미 이 판결은 진 겁니다. 검찰이. 그래서 검찰이 계속 이제 망신당하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적어도 이 사문서 위조 사건 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다음에 그러면 노리는 이 더해야 될 수는 딱 하나거든요. 어차피 진 재판이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론전을 펴야죠.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 이 재판정 자체가 이미 중립성을 잃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판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론전이고, 판사 중립성을 흠집내려는 그런 전략을 이분들이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날 19일 재판에서 8명인가 9명인가 검사들이 총출동해서 나왔대잖아요. 저도 이 법조 기자 하면서 이 여러 그 재판을 지켜봤습니다만 이렇게 떼거지로 검사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형곤 그 반부패 수사 2부장까지 심지어 나왔다던데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정경심 교수라는 그 피고인을 빼고 단순히 그냥 사문서 위조만 이 사건만 갖고 보자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9명의 검사들이 이 반부패 수사 2부장까지 출동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사문서 위조 사건.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검찰이 작정하고 작전을 미리 짜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판사 들이받으려고. 예. 그리고 이날 재판을 보세요. 검찰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이제 막 항의하면서 한 명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한 명 앉았다 또 일어나고 재판장이 계속 거의 한 수십 차례나 제발 좀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 말을 수십 차례나 반복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판사를 낚은 겁니다. 네. 당연히 판사가 좀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검사들이 일부러 작전을 짜고 나온 거라니까요. 판사가 앉으라 그러면 그냥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앉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검찰 그 부장이 이렇게 시킨 겁니다. 예. 판사가 좀 해도 너무하게 한 그런 사람처럼 이미지화 시키려고. 이거 굉장히 고도의 작전을 짜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송인건 부장판사가 여기에 작전에 말려들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검사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재판은 졌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판사의 중립성만 흠집을 내도 자기들은 결국은 면죄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송인건 판사를 흥분시키려고 어떻게든 작전을 짜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속셈은 잘 기자들이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이 기자들은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판사는 이거 막 진정시키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짜증도 내고 당신 검사님 이름이 뭐예요? 에? 이런 거 관등 성명 물어본 거. 흥분해가지고 판사도 약간 좀 이날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막 화를 돋우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은 결국은 이 검찰이 이 송인건 부장판사를 흥분시키고 송인건 판사가 약간 흥분한 그런 모습을 지상중계해준 셈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막 망신당했다라는 그런 보도만 쏟아졌는데 그 뒤에 보도들을 보세요. 검찰과 법원이 충돌했다라는 뉴스만 나와요. 이건 뭔 소리냐면 검사는 판사한테 심리를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검찰과 법원이 동등한 관계가 돼버려요. 원래는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사는 그 위에서 그 둘을 중재하고 심리하고 판결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변호인이 이제 빠져버려요. 그리고 검찰과 판사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레벨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검찰이. 이 언론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날 19일 재판을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잘 보세요. 검찰과 대등한 쪽은 절대 판사가 아니에요.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 검찰의 레벨에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판사가 그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변호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면은 이제 판사가 법대 위에 있지 않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판사는 공정한 심판자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검찰과 레벨이 같아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노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차피 이 사문서 위조 사건, 정경심 교수의 이 사건 재판은 이미 검찰이 졌어요. 예.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로서는 최선이 뭐냐면 이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이 판사 문제 있다. 이런 이미지화하면서 빠져나갈 최소한의 면죄부를 만들어 내는 게 그들의 최대의 전략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지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야, 검찰 아무리 봐도 영악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역시 영리해요. 정말. 예.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짚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예. 자, 벌써부터 언론들이 이 검찰에 농락당한 그런 조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봅시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노컷뉴스, CBS 이제 노컷뉴스 칼럼을 하나 봤는데 역시 지금 검찰에 낚이고 있어요. 칼럼이 이런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법원, 검찰 이러다가 공명지조된다. 이런 칼럼이 12월 20일 오후 3시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검찰도 문제고 판사도 다 문제다. 니네 이렇게 싸우다가는 둘 다 공멸한다. 지금 이런 칼럼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날 그 19일 재판 이후에. 보세요. 이게 지금 CBS 노컷뉴스의 김진호 기자가 올린 칼럼인데 고형곤 부장검사가 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꾸미는 것은 재판장이 심각하게 한쪽 편만 들고 있다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가 거듭된 이의 제기를 거부하면서 10분간 고성이 오갔다. 예, 이거 보세요. 고영곤 부장검사와 송인권 부장판사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서로 싸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검사는 판사 밑에 있는 거거든요. 법대 밑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변호인, 이 피고인 쪽의 변호인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검사와 판사가 그냥 싸운 것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자의 칼럼의 논조가 뭐냐면 이 판사도 좀 문제가 있다. 검찰도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보세요. 조국 구속과 조국 수호라는 진영 논리가 법정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보석 여부 검토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었다. 편파적인 재판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보세요. 판사가 진영 논리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검찰의 노림수인 거죠. 이게 바로. 지나치게 조국을 수호해주는 판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자가. 칼럼에. 그러면서 물론 판사만 지적하지는 않아요. 검찰의 과잉 대응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시한이 임박했을지라도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했다면 추가 기소를 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공명지조, 교수 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둘 다 죽고 만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를 비유한 말로 진영대결로 날이 새는 줄 모르다 공멸한다는 것이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말은 진리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CBS. 그러니까 판사를 검찰을 막 혼을 내잖아요. 이렇게 수사 엉터리로 해갖고 공소 제기하면 어떡하냐 혼을 냈는데 그런 판사한테 너 너무 조국 편드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중립성을 잃었어. 이런 판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론이. 이게 검찰이 노린 수죠. 진짜 검찰이 영리합니다. 한겨레 기사 봅시다. 한겨레 기사도 이렇게 써 있어요.
20일 날 재판 이제 그 기사인데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2번의 기소가 이뤄진 건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겨레가 이렇게 뭘 잘못 썼냐면 보세요.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예, 이번 그 논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떡해요. 예. 재판부가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혼을 내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안 한 거예요. 예? 검찰이 대망신 당한 건데 검찰과 재판부가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한겨레마저도. 예. 검찰의 전략에 낚인 겁니다. 예. 야, 언론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YTN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목을 가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전례 없는 법정 충돌, 난장판된 정경심 재판. 자,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찰의 대망신 국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난장판으로 프레임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검찰의 노림수가 먹혀든 겁니다. 언론들이 다 낚였어요. 예, 한겨레, YTN, 노컷뉴스, 뭐 보수 언론은 뭐 당연히 검찰 굉장히 영악합니다. 예. 자, 이렇게 그 검찰이 재판정에서 오바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돌출적인 어떤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예. 이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예. 윤석열 총장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검찰 실세 지휘부일까요? 예.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뭐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뭐 윤석열이 벌인 무슨 음모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을 꼭두각시처럼 종이 인형처럼 막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검찰 실세 지휘부가 저는 또 있을 거라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 정경심 교수 재판정에서 검사들 9명이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오바한 이유는 그러나 정확히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지시에 의한 오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9명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오바할 수가 없어요. 예, 한두 명쯤은 오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9명 다 돌아가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이날 재판정에서. 이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예. 아니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정에서 저렇게 오버하면 그 검사 평판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은 맡기는 재판마다 저 검사는 뭔가 오버할 수 있어. 저 검사는 좀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재판마다 다 저렇게 구설수가 오르니까. 그러면 그 검사 평판 안 좋아집니다. 승진에도 영향을 줘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문정 검사가 예전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그 백지 공소를 했나요?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검찰 내부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특히 뭐 공무원은 다 웬만하면 다 그러는데 내부에서 구설수 오르는 거를 제일 경계합니다. 그냥 무난하고 그냥 아무 소문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공무원은 특히 검사가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승진하는데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 9명이 똘똘 뭉쳐서 다 이문정 검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작정하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9명이. 반부패 그 부장검사랑 같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미리 작전을 다 짜갖고 나온 거고요. 이런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누군가가 사인해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뭐 검찰 내부에서는 뭐 격려가 쏟아졌겠죠. 그 전에 니들 힘내라. 판사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실은 자기들은 내부는 이제 판사들하고 늘 대등한 법조인들하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판판이 깨지는 곳이 법정이거든요. 늘 법대 위에 판사한테 맨날 혼나고, 예?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굉장히 상해하거든요. 검사들은. 예? 어떻게든 진짜 판사 진짜 한번 이겨볼까 하고 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렇게 대놓고 들이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봐봐요. 판사들한테 찍히는 거거든요. 이 검사는. 그러면은 그 검사는 맞는 건마다 재판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평판을 왜 만들겠어요, 검사가? 그러면은 갈수록 능력 없는 검사가 될 텐데. 예. 그런데 이 9명이 내가 앞으로 구설수에 계속 오르내리고 능력 없는 검사가 되더라도 판사들한테 집단적으로 찍히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해야 되겠어. 예. 이렇게 9명이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건 검사들의 쏟아지는 내부 격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실세의 승인, 이런 게 없지 않은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9명 뒤에서 봐줄 테니까 한번 들이받아. 괜찮아. 구설수에 한번 올라. 그렇다고 우리가 니들 뭐 실력 없는 검사들이라고 평가 안 할게. 이런 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오버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꼭 승진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검찰 떠나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이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구설수 오르내리면. 그렇게 판사들한테 야, 이 검사는 이 변호사는 옛날에 검사할 때 판사 들이받았던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해봐요. 그럼 그 판사들한테 다 찍혔는데 그 변호사가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뢰인이 판사들한테 찍힌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겠습니까? 검사들은 자기 경력 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찰 승진하는 것도 문제지, 내부 승진하는 것도 경력 관리를 해야 되지만 향후에 변호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판사한테 뭐하러 대들겠어요? 네.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9명이 다 그냥 이번에는 작정하고 그렇게 들이받아버렸단 말이죠. 네. 나 실력 없는 변호사가 되더라도 상관없어. 누군가가 뒤에서 다 봐주도록 어떤 조처가 다 돼 있어. 각오하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19일 날 12월 19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이 사문서 위조 공판, 준비 공판이 검찰이 뭔가 완패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사실상 여론전에서는 검찰이 이긴 재판입니다. 검찰의 영악한 술수에 판사들이 말렸고 언론들도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판사한테 혼나는 재판이었는데 지금 국면이 검찰과 판사가 대등한 레벨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전대미문의 재판. 이 검사의 워딩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그런 구도가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 기자들이 검사들의 이 영악함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좀 나이브한 측면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여론이 다 말려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경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 커피 많이 식었네요. 커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십니까? 자, 좀 쉬었다가 검찰의 또 다른 노림수, 과연 그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검찰의 노림수가 말이죠.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끝이 아니죠. 예. 당연히 조국 전 법무장관이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장관은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 아니었나. 예. 이렇게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탈탈 털고 있죠. 그런데 지금 조국 그 법무장관 관련한 수사들 가만히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용두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미. 예. 보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유재수 감찰 그 무마되는 감찰이 이제 중지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뭐 직권 남용을 했다. 뭐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짚어드렸듯이 이거 물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예. 그 청와대 그 반부패 비서관 그 사람의 주장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는 유죄 입증이 거의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용두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것만 용두삼입니까? 아니죠. 뇌물죄 의혹. 예, 예전에 조국 그 딸이 대학에서 그 장학금 받았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뇌물성이었 뭐 이런 거 막 의혹 막 문제 제기되면서 막 수사 진행됐지만 지금 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뇌물 의혹도 용두삼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 이 지금 뭐 아직도 이 그 사모펀드 이 지금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지금 아직도 이 조국 그 남편 조국 법무장관을 기소 못 하고 있잖아요. 공범으로 공소장 변경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야? 유재수 감찰 무마도 이것도 직권 남용 요것도 결국은 뭐 재판에서 무죄 나올 거 거의 뻔해 보이고 뇌물죄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 뭐 이것도 뭐 하나도 지금 뭐 기소 자체도 안 될 것 같고 다 지금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조국 전 장관은 뭐 하나도 검찰이 뭐 하나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두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고민이 드는 거죠. 야, 이렇게 조국을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여론의 역풍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검찰의 전략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했다. 뭐 이런 어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비판의 화살을 법원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전략을 세워서 법원으로 그 모든 화살을 돌릴 수 있느냐? 아까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처럼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면서 들이받는 겁니다. 이 애초부터 법원이 검사들 편이 아니었어요. 우리 억울해요. 우리가 뭘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론전을 펴는 거예요.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앞으로 만약에 이제 또 검찰이 막 무리해서 친다고 쳐요. 근데 봐봐요. 물증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너무 막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고 뭐 용두삼이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게 발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 왜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이러고 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검찰은 법원, 판사들이 중립적이지가 않아. 진영주의에 빠져 있어. 이런 여론전을 이미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장들이 다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비난을 안 받아요. 판사들이 이 공정한 그 판사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태극기 부대나 보수 세력한테는 이 판사들을 문제 삼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송인건 부장판사 어떤 그 보수 세력들한테 무슨 직권남용인가 뭔가 이런 걸로 고발당했을걸요? 공소장 그 변경 안 해줬다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국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용두삼이 돼버린 것도 다 판사들 때문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조선일보 칼럼 사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원이 조국을 구속시켜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만 해줬으면 우리가 수사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다 밝혀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밝혀냈어. 이거 우리가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다 판사들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망가진 거야. 이렇게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은 그렇게 영악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공소권을 남용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공소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냥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싸운 거밖에 안 남았어요. 뭔가 판사가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처럼 돼버렸다니까요. 사법부가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도 바뀌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검찰과 검찰 세력들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저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근데 요거 하나를 더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정경심 교수의 지난 그 공판 준비기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팩트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졌어요. 이게 지금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싸운 것만 나왔는데 이거 말고 이게 지금 그 증인들의 증인 조서가 좀 약간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좀 발견이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날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이 진술조서 이제 증인들의 진술조서 이 3명께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문제 제기한 게 있거든요. 뭐였냐면 진술조서의 조사 시각과 장소 조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같은 걸로 나와요. 검사가. 이게 뭔 소리냐면 증인들 이제 검찰이 이제 부른 어떤 그 참고인 그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술 조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명을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한 검사가 조사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나왔어요. A, B, C라는 3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왜 불가능한 거냐면 증인 이 진술 조서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한 명 따로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한 책상에 놓고 이렇게 셋이 같이 앉혀놓고 이렇게 진술을 받았다면 그게 제대로 증인 진술 조서가 써지겠습니까?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발언을 눈치 볼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의 또 눈치를 볼 수 있고 C라는 사람은 또 A, B의 눈치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증인 진술 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한 엉터리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이런 게 이제 증거 채택이 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신빙성을 의심받는 거거든요. 증인 진술 조서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하나가 좀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증인 쪼개기도 수법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진술 조서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진술 조서를 받았는지, 왜 3명을 불러다 놓고 한 책상에다 놓고 한 공간에다 놓고 이렇게 진술 조서를 받았는지, 이 검사가 굉장히 좀 당시에 이 정경심 교수 그 사문서 위조 사건 이거 수사 검사가 굉장히 그 수사 이상하게 한 흔적들이 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판 기일이 정확하게 시작이 되면 여기 이 출석한 3명의 증인들이 좀 나와서 좀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증인 채택이 돼서 좀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굉장히 좀 수상한 뭐가 하나 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날 좀 판사하고 검사하고 막 다툰 거밖에 이날 언론 보도가 집중이 안 됐는데 이거 조금 약간 검찰의 이 수사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이런 흔적이 하나 나왔다는 거, 이런 것도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는 과거 한겨레 신문에 있었을 때 법원 출입하는 법조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조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기자들보다는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팩트에 근거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경심 교수와 여러 이제 그 관련 재판들 좀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언론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방송이 좋으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방송은 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아직 그 수익 허가를 안 내줘서 그래서 현재 제 사비를 털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금도 좀 넣어주시면 제가 좀 더 질 좋은 방송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넣어주시고 계세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연말이네요. 예, 여러분, 편안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십시오. 네, 여러 송년회들이 있을 텐데.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